남편과 내 집, 또 아이 여럿이 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난 그 전에 뭔가 되고 말 거야. 많이 배우고 직업을 가져서 나는 자립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예쁜 다리에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더 예쁜 다리를 가진 여자가 곧 내 앞에 나타날 건 어김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때 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게 되겠지. 안 되지. 그건 위험천만한 일이야. 프리트마리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중 린드그렌 쓰다. 안녕하세요. 12번째 곰스타 라디오입니다. 오늘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글들을 찾다가 친구가 자기가 마음에 들게 읽었다고 했던 책을 하나 꼽아봤어요. 일단 책부터 읽죠. 걸리버 여행기 소인국 이야기 그 2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2장. 릴리프트의 황제가 대신들을 대동하고서 묶여있는 저자를 찾아온다. 황제의 모습에 관해 묘사한다. 저자에게 그 나라 말을 가르치도록 학자가 임명된다. 저자가 온순한 성격으로 인해서 호감을 사게 된다. 호주머니를 수색당하고 칼과 권총은 압수당한다. 두 발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평생에 보지 못했던 멋진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다. 땅덩어리가 마치 정원이 연속된 것처럼 보였고 밭은 가로 세로가 12m 정도로 구획되어 울타리를 쳤는데 마치 화단처럼 보였다. 밭과 밭 사이에는 500제곱미터 정도의 숲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나무는 높이가 2m 정도 돼 보였다. 오른쪽에 산해가 보였는데 마치 극장에서 무대의 배경으로 그려놓은 도시 같았다. 나는 오랫동안 뒤가 마려웠는데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 일을 본 지가 이미 이틀이나 지났던 것이다. 급하기는 한데 창피하기도 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대문을 닫고서는 쇠사슬의 길이가 허용하는 대로 깊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보았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일을 처리한 건 그때 한 번뿐이었다. 공정한 독자라면 내가 처한 공경을 짐작하며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다. 그 후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쇠사슬이 허용하는 한 바깥으로 나가서는 그 일을 보았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그것을 처리하도록 임명된 2사람이 손수레에 그 냄새나는 물건을 실어가도록 했다.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점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리 중요하지 않는 이런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악의를 가진 몇몇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청결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이런 언급을 해두는 것이다. 나는 볼일을 보고 나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밖으로 도로 나갔다. 황제는 이제 탑에서 내려와서는 말을 타고서 내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말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그 말은 훈련이 잘 된 말이었지만 마치 산 같은 물체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앞발을 번쩍 들어올린 것이다. 그런데 황제가 말 타는 데 능숙한 사람이어서 떨어지지 않고 안장에 앉아있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달려가서 말고삐를 잡았다. 읽고 황제는 유유히 말에서 내려왔다. 그러고는 놀라는 기색으로 나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쇠사슬의 한도 안으로는 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요리사들에게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도록 명했다. 그들은 바퀴 가서 달린 수레 여러 대에 음식을 싣고 와서는 나의 손이 닿는 데까지 밀어주었다. 나는 수레들을 통째로 집어들고는 금방 비워버렸다. 수레 20대는 살코기로, 그리고 20대는 음료수로 채워져 있었다. 살코기 수레는 한 대당 2입이 되었다. 음료수는 도자기로 된 병에 담겨 있는데 수레 한 대당 10병씩 있는 것을 몽땅 수레 하나에 뿌다라 붓고 그리고 한 모금을 마셨다. 그런 식으로 해서 10대의 수레를 모두 비웠다. 황후와 황자, 황녀들은 여러 기부인들을 대동하고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의자를 앉아서 지켜보다가는 황제의 말에 사고가 생겨서 황제 옆에 가 있었다. 이제 황제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해보겠다. 그는 궁궐에서 가장 키 큰 신하보다도 나의 손톱만큼이나 더 컸는데 그 자체만으로 보는 사람에게 경외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체격은 튼튼하고 남성미가 넘쳐 흘렀으며 아랫입술은 오스트리아 사람처럼 컸고 코는 매부리코처럼 얼굴색은 그리고 올리브색이었다. 얼굴은 곧게 되어 있었고 몸매는 그리고 팔다리는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모든 거동에서 품위가 넘쳤으며 자태가 황제다웠다. 그는 나이가 28세하고도 9개월이 지나서 이제 한창 때를 넘기기는 했지만 7년 동안 평화스럽게 그 나라를 통치했고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때가 많았다. 나는 그를 잘 관찰하려고 옆으로 드러누웠다. 그 결과 그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나란한 상태가 되었고 거리도 3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여러 번 그를 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으므로 그에 대한 나의 묘사는 틀림이 없다. 그의 복장은 단순하고 소박한 편이었으며 유럽풍과 아시아풍의 중간 양식이라고 볼 수 있었다. 머리에는 보석으로 장식되고 꼭대기에 깃털이 있는 금으로 만든 투구를 썼다. 그는 나를 묶은 사슬이 풀릴 것을 대비하여 칼을 빼내어서 손에 쥐었다. 칼의 길이는 8cm 정도였고 칼자루와 칼집은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금제였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긴 했지만 또렷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도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긍정 부인들과 신하들은 모두가 화려한 옷을 걸쳤기 때문에 그들이 서 있는 장소는 금과 은으로 수놓은 치마를 땅에 펼쳐놓은 듯했다. 황제는 자주 나에게 말을 붙였고 나는 대답을 하긴 했지만 서로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행동하는 모습으로 보아서 그 자리에는 성직자나 법률가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들도 나에게 말을 걸어보라는 지시를 황제가 내렸다.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모든 나라의 말, 즉 독일어, 네덜란드어, 라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등을 모두 동원하여 말을 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2시간 후에는 궁정 사람들은 모두 물러갔고 경비대만이 남았다. 궁중이 나에게 가할지 모르는 경솔한 짓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였다. 성급한 일부 사람들은 나에게 최대한 가까이 오려고 했고 그중 몇몇 사람은 내가 나의 처소문 옆 땅바닥에 앉아있는데 나를 활로 쏴서 하마터면 그중 한 개가 왼쪽 눈 아래 맞을 뻔했다. 그러자 지휘관인 대령은 그 사람들 6명을 체포하도록 했고 그에 대한 벌은 그들은 묶은 채로 내 손에 갖다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겨서 경비병들 몇 명이 그 일을 했다. 경비병들은 창끝으로 죄인들을 밀어서 내 손에 닿도록 했다. 나는 그들을 오른손으로 쥐고는 다른 3명은 왼쪽 윗도리 호주머니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마치 산채로 먹어버릴 것처럼 나의 입속에 집어넣을 듯한 몸짓을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혼비백산하며 비명을 질렀고 대령과 다른 장교들도 무서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내가 주머니 칼을 꺼내는 것을 보고는 모두 즐겁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 사람을 묶은 끈을 주머니 칼로 자르고서는 살며시 땅에 놓아주었더니 그는 불이 나게 도망쳐버렸다. 나머지 5사람도 조심스럽게 1명씩 주머니에서 꺼내주었다. 나의 그러한 자비심 있는 행동을 보고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고 그래서 그 일은 나중에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밤이 되자 나는 겨우겨우 건물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땅바닥에 누웠다. 그런 식으로 2주 동안 지냈는데 황제는 그동안에 나의 잠자리를 만들어주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보통 크기로 된 담요를 600장 정도 수레에 싣고 와서는 나의 거처 안에서 내가 쓸 담요를 만들었다. 담요 150장을 연결하고는 그것을 4겹으로 포개어 만들었는데 그 위에 누워있어도 딱딱한 바닥에 누워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시트와 이불 같은 것도 만들어주었는데 나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그 정도도 고마운 일이었다. 내가 그 나라에 왔다는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돈 많고 할 일 없는 그리고 호기심 많은 소인간들이 나를 구경하려고 구름처럼 몰려왔다. 그래서 마을마다 텅텅 비고 사람들이 농사일이나 집안일을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까지 되었다. 그래서 황제는 여러 가지로 포고령을 내려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한번 나를 구경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고 허가 없이는 내 거처에 반경 50m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권자들이 재미를 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에 황제는 자주 궁정회의를 소집하여 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다. 나중에 나의 각별한 친구가 되었고 지위도 높으며 국가기밀에 통달해 있는 사람이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는데 궁궐에서 나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들은 내가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했고 나의 음식을 마련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에 기근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때로는 그들은 나를 굶겨 죽이기로 결정하기로 했고 때로는 나의 몸에 독화살을 쏘아서 죽게 하도록 의견일치를 보기도 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그렇게 큰 송장이 썩는 과정에서 그 나라에서 전염병이 돌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던 것이다. 그런 논의를 한참 하는 과정에서 육군 장교 몇 명이 궁정회의장에 나타났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앞에서 언급한 죄인 6명에 대한 나의 처사를 알려주었다. 그것이 황제와 회의 참석자들을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이제 나에게 반가운 칙령이 내려졌다. 그 수도 주위 800m 안의 모든 마을에서는 매일 소 6마리와 양 40마리만큼의 고기를 나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것이다. 또한 내가 먹을 양만큼의 빵과 포도주와 음료주를 가져오도록 했고 그에 대한 비용은 황제 자신의 금고에서 지출되도록 했다. 황제는 예외가 아닌 한은 좀처럼 신하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황제 자신은 자기 영지의 수입으로 생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은 전쟁이 나면 자비로 황제와 함께 전쟁에 참전해야 했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지 않았다. 이제 나의 하인구실을 하도록 600명으로 구성된 기구가 설립되었고 그 사람들에게는 봉급이 주어졌으며 나의 일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나의 거처 양쪽에 천막을 쳐서 생활했다. 그리고 재봉사 300명이 그 나라 양식의 양복을 나에게 한 벌 지어주도록 하였고 또 궁궐에 소속된 학자 중에서 가장 유능한 6명을 지명하여 나에게 그 나라 말을 가르치도록 했으며 황제의 말과 대신들의 말 그리고 경비대의 말을 내 앞에서 훈련시켜서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하라는 제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그러한 명은 그대로 지켜졌고 그래서 황제의 명령이 시행된 지 2주쯤 지나서 나는 그 나라 말의 큰 전전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의 황제는 여러 번 나를 친히 방문해서 나에게 말을 가르치는 선생들로 하여금 더 빨리 말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왔다. 황제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제일 우선적으로 배운 말은 황제가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말이었고 나는 그 말을 매일 무릎 꿇고 되풀이했다. 그의 대답은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대신들의 권고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에 앞서서 우선 나는 루머스, 켈민, 페소, 데스마, 론, 엠포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황제와 그의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기를 서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황제는 나에게 최대한으로 환대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서 자신과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호감을 사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황제는 내가 수사관에게 수색을 당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몸수색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무기를 소지했을지 모르는 일이고 그 무기는 나의 어마어마한 신체로 미루어 볼 때 가공할 무기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황제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다면 옷을 벗고서 호주머니를 전부 털어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나는 그런 취지의 의사를 반은 말로 그리고 반은 손짓으로 나타내 보였다. 황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관리들이 당신의 몸을 수색해야 되는데 그 일은 당신의 승낙과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요. 당신은 너그러움과 그리고 정의감으로 그 일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당신한테서 몰수한 건 모두 당신이 이 나라를 떠날 때 돌려주거나 당신이 매기는 값으로 사겠소. 나는 두 검사관을 손으로 들어올려서 먼저 윗도리의 주머니에 넣었고 다음에 다른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작은 시계 주머니 2개와 나의 아주 사사로운 물건들이 들어있는 비밀 주머니 하나는 조사받기가 싫어서 제외했다. 시계 주머니 하나에는 의시계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약간의 금화가 된 지갑이 있었다. 검사가들은 펜과 잉크 그리고 종이를 준비하여 보이는 것을 모두 적어서 정확한 목록을 만들어 두었다. 그들은 모두 조사를 마치고서 나에게 다시 그들을 집어서 황제 앞에 놓아달라고 했다. 나는 그들이 작성한 목록을 후에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은 정확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우선 이 거인, 그들은 나를 거인의 뜻인 킴버스 플래스트린이라고 불렀다. 그 윗돌이 우측 호주머니를 살타치 뒤진 결과 궁중대회의실에서 바닥갈개로 쓸기에 충분한 크기의 거친 천 한 장을 발견했다. 좌측 주머니에는 은으로 만든 거대한 상자가 있고 역시 그것은 은으로 된 뚜껑을 덮었는데 우리 조사관들은 도저히 들어올릴 수 없었다. 우리가 거인에게 그것을 열어달라고 해서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릎까지 일종의 먼지 속으로 빠져버렸다. 그 일부가 우리의 얼굴에 날아들어서 한동안 재채기가 났다.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엄청난 하얀색 종이 뭉치를 발견했는데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는 세 사람을 합친 것만 하여 튼튼한 밧줄로 꿰매어졌고 검은색으로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글씨로 보였는데 글자 하나가 우리 손바닥의 반이나 되었다. 조끼 왼쪽 주머니에는 어떤 연장이 들었는데 그 등에는 긴 막대기가 20개나 뻗쳐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마치 황제폐하의 궁궐 앞에 있는 철책 울타리같이 보였다. 우리는 그것이 거인의 머리를 빗는 연장이라고밖에 추측할 수가 없었다. 거인에게 말을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었다. 바지를 그들은 람프라고 불렀었다. 다시. 바지의 오른쪽 큰 주머니에는 사람의 키만한 속이 빈 철 기둥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단단한 나무 토막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기둥 한쪽으로는 이상한 모양의 커다란 쇳조각들이 꽂혔는데 우리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좌측 주머니에도 동일한 모양의 도구가 또 하나 있었다. 우측의 작은 주머니에는 크기가 다른 흰 금속과 붉은 금속으로 된 납작한 물건들이 여러 개 있었다. 흰 것 중 몇 개는 은으로 보였는데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나와 내 동료는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좌측 작은 주머니에는 불규칙하게 생긴 검은색 기둥이 2개 있었다. 우리는 주머니의 바닥에 서 있는데 힘들이지 않고서는 그 기둥 꼭대기에 오를 수 없었다. 그 하나는 막혀 있었는데 전체가 하나의 재료로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중 하나의 기둥 상단에는 우리 머리의 2배 크기의 희고 둥근 물건이 보였다. 그 기둥 안에는 거대한 강철관이 들어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위험한 도구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거인에게 그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것을 용기에서 꺼내주어서 보여주었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그중 하나로 수염을 깎고 다른 하나로는 고기를 자른다고 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주머니가 2개 있었는데 바지 상부에 일부를 길게 자른 커다란 틈새 2개로서 거인의 배와 압력으로 인해서 딱 붙어 있었다. 오른쪽 작은 주머니에는 큰 은사슬이 달렸고 그 끝에는 놀랄만한 도구가 있었다. 우리는 그 사슬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꺼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반쪽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반쪽은 투명한 금속으로 된 공 같은 것이었다. 투명한 금쪽에는 이상하게 생긴 무늬가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의 손가락은 그 투명한 물질에 의해서 막혀버렸다. 그가 그 도구를 우리의 귀에 갖다 대니 물레방아 소리 같은 게 끊임없이 들려왔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알 수 없는 동물 아니면 그가 숭배하는 신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것이 신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의 설명이 매우 불완전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그것과 상의한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이 자기 생활의 모든 것을 지시해둔다고 말했다. 왼쪽 주머니에는 어망으로 쓸 정도의 큰 그물이 있었다. 그것은 지갑처럼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거인은 그것을 지갑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묵직한 황색 금속 여러 개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진짜 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황제 폐하의 명에 따라서 거인의 호주머니를 철저히 조사한 후에는 우리는 그가 허리에 어떤 거대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맨 것을 보았다. 그 허리띠의 왼쪽에는 길이가 5사람만한 칼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떤 자루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2칸으로 나뉘었고 그 하나하나는 우리 같은 사람 3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한 칸에는 크기가 우리의 머리통만 하고 아주 무거운 쇠붙이로 된 공 모양의 물건이 있었는데 힘센 사람만이 들어올릴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칸에는 검은색 알갱이가 들어있었는데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서 우리가 손바닥에 50개 이상을 올려놓을 수 있었다. 이상한 것들이 우리가 거인의 몸에서 발견해낸 물건들의 정확한 목록이다. 거인은 매우 정중하게 폐하의 명령에 따랐다. 황제 폐하께서 다스린 지 89개월 4일에 이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다. 클램플랜 프레독과 마시 프레로. 황제 앞에서 그들이 이 목록을 낭독하고 나니 황제는 나에게 그 물건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우선 단도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며 그래서 칼집채로 내놓았다. 그동안에 황제는 대기하던 3,000명의 정예 기병대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활을 쏠 태세를 갖추고서 나를 포위하라고 명령했다. 그렇지만 나는 황제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 황제는 나에게 단도를 빼보라고 했다. 단도가 바닷물 때문에 조금 녹슬기는 했지만 그래도 광채가 났다. 내가 칼을 빼드는 순간 전체 기병대가 놀라운 함성을 질러댔다. 그때는 강한 햇빛이 있었는데 내가 단도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흔들어대니 햇빛이 반사되어 병사들이 눈이 부셨기 때문이다. 황제는 매우 대담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무서워하는 편이었다. 황제는 내가 단도를 칼집에 도로 넣은 다음에 내 사슬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약 1m 80cm 정도 더 떨어져서 단도를 살며시 놓으라고 지시했다. 다음에 그가 요구한 것은 속이 빈 철기둥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권총을 일컫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서 그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의 용도를 최대한 설명했다. 그리고 화약주머니가 다행히도 꼭 닫혀 있어서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총알은 없이 화약만을 권총에 장전하고는 먼저 황제에게 놀라지 말라고 주의를 준 후 공중을 향해서 발사했다. 그것의 놀라움은 단도를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했다. 몇백 명이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쓰러졌다. 황제조차도 발을 땅에 대고서 서 있긴 했지만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나는 단도를 인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권총 2자루와 화약주머니, 총탄 등을 갖다 바쳤다. 그리고 화약주머니는 조그만 불꽃에도 폭발해 궁궐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 절대로 불에 가까이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그 다음에 시계도 내놓았다. 황제는 그것을 보고 매우 신기했으며 가장 힘센 병사 둘에게 명하여 영국에서 사람들이 맥주통을 운반하는 것처럼 어깨에 막대를 걸쳐서 시계를 운반하도록 지시했다. 황제는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것과 그것이 째깍째깍 내는 소리에 신기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세세한 움직임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황제는 가까이 있는 대신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말해보라고 했지만 그들의 의견은 제각각 달랐고 엉뚱했다. 물론 내가 그들의 말을 전부 알아들은 건 아니었다. 다음에는 은과 구리로 된 동전과 큰 금조각 9개 그리고 지갑을 꺼내놓았고 주머니 칼과 면도칼, 빗, 담뱃갑, 손수건, 수첩 등을 내놓았다. 단도, 권총, 화약주머니는 마차에 실려서 황제의 창고로 운반되었다. 그렇지만 나머지 물건들은 나에게 돌려주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수색하지 못한 비밀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시력이 약해서 내가 이따금씩 쓰는 안경, 소형 만원경, 그리고 기타 자질구레한 몇몇 물건들이 있었다. 그런 물건들을 황제에게는 중요한 것들이 아니어서 보여주지 않아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고 일단 주머니에서 꺼내놓으면 분실하거나 망가질 염려도 있었던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12번째 곰스타 라디오입니다. 사실 녹음은 이틀 정도 있다가 바로 실시했어요. 왜냐면 사연이 왔어요. 3개나 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좋아요. 500등에서 700등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100위 안에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연63님께서 사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배경음악이 너무 뚝뚝 끊기는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초로 곰스타 라디오 최초로 후편집을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할 때는 음악을 깔지 않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럼에도 제가 노력을 해서 꽤나 괜찮은 편집으로 이게 제가 다시 들을 때는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런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화에 이제 또 피드백을 여러 번 받았죠. 여러분들의 나미 씨가 오늘도 꿀잠 자야겠다고 들으러 가시겠다고 고맙습니다. 항상 참 이런 칭찬들이나 또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게 이런 라디오가 돈이 안 되잖아요. 취미로서 이것을 즐기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미라님께서 이어폰을 계속 찾으셨는데 찾으셨겠죠? 못 찾았다고 내일 들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미라님 들으셨나요? 듣고 계시면은 언급 좀 해주시고요. 헬로 JM 지민님께서 책보다 시가 더 좋다고 하셨는데 시작한 것은 끝을 내야겠죠. 걸리버 연기 소인곡 이야기가 끝나면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서요. 걸리버 연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끝까지는 걸리버 연기를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읽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거든요. 발음 꼬이는 것 때문에 살짝 신경 쓰면서 읽고 있긴 한데 소리 내면서 읽는 거의 장점은 내 머릿속에 그게 시각화가 돼요. 그 시각화 때문에 즐길 수 있었고요. 지연님께서 업로드 소식에 오예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러블리 지연님께서 책 읽어준다 짱짱 기대하고 가야겠어요 라고 말하셨는데 저는 책은 좀 졸리더라고요 라고 다시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렇죠. 질릴 수 있어요. 졸릴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재밌는 소설이 아니고 있잖아요. 인터넷 소설처럼 귀엽기 그런 대화체가 많이 없는 책이거든요.
책 선정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소인국 이야기가 가장 짧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이북 중에서는. 그래서, 뭐, 그렇고요. 도현님께서 들으러 가셨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장미르님 거도, 감사합니다. 똥꼬님이 치킨이, 신기하다고, 왕 이랬는데, 감사합니다. 전희님이,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팔로워가 이름, 한 1,200명. 그런데, 발모니, 발스타그램, 발로 막 인사하시고 그러는데, 남성 팬들이 참 많아요. 아무튼, 책 읽어주는 거라고, 대박이라고, 요즘 뜸하셔요, 요즘에. 바쁘시갖고. 은지님, CLAIRTARTEO님께서 대학 발표가 났는데 제일 안 가고 싶은 과 붙었다고 연락이 왔대요. 제일 안 가고 싶은 과에 붙다니. 일단은 다른 학과, 가고 싶은 학과가 붙을 때까지 제가, 붙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가기 싫은 학과 가면 고생길 훤하거든요. 제가 그랬고, 물론 오늘 이따가 이야기할 것 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아무튼 고생길 훤하니까 붙기를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 더 좋았다는 의견이 많네요. 책은 너무 길어서. 그쵸, 책이 20분 정도씩 끊으면 되거든요. 시도 제가 그러면은 저작권 풀린 시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또 책 좋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실제로 팟캐스트 후기에서는 책 괜찮았다고 구독하시는 분이 늘어났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괜찮다고 보고요. 벌써 27분인데 사연이 왔어요. 실제로 이렇게 길게 사연이 온 거는 그러니까 이메일로 왔거든요. 잠깐만요. 부산 사시는 분이래요. 박양이라고 하겠죠. 있잖아요. 이름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박양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길로 들어서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뭐부터 시작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둔 건데, 그런데 앞이 안개 같네요. 좋아하는 일을 분명히 하는데 왜 앞이 캄캄한 걸까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제 결심이 맞을까요? 너무 외롭네요. 잘하는 일, 그러니까 제 직업, 제가 업을 하는 동안은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시간이 여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외로워지고 갈피를 못 잡겠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박양은 지금 잘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버려둔 채로 혹은 그 길을 둔 채로 방향을 확 꺾어버린 거잖아요. 다른 교통수단.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길이라고 길을 걷는 거라고 하면 잘하는 일이라는 운송수단을 타고 있다가 거기서 내려서 가보지 못했던 막다른 길로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바꾸는, 그러니까 포기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없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엄청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과연 아무런 명확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내가 확신이 섰기 때문에 걷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박양은 제가 생각할 때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산에 사는 박양 27세. 네. 응원하겠습니다. 박양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정점에 좋아하는 일과 그게 잘하는 일이 돼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근데 다만, 후회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자기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복하잖아요. 뿌듯하잖아요. 그거를 잃지 마요. 정말로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일에서 좋아하는 일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 그 중간 과정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간 단계. 융합한다고 하죠. 잘하는 일이 가미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가령 SNS 홍보 쪽이라면 SNS 홍보와 미술 쪽이면 미술 홍보에서 다시 미술로 넘어가는 방식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너무 급하게 변하게 되면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이 생긴다면 적응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아니다. 그래요. 하지만 확신이 생기기 위해선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확신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제가 주제넘게 한번 토로해 봤습니다. 혹시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관련된 경험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해주실 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화에 소개를 하겠고요. 네, 다음 분 사연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제 방송을 남성분들도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 사연 주신 분은 서울에 사시는 L군, 이군, 이씨고요. 이분도, 성함을 공개하길 원하지 않으셔서 L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왜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업만 생각해서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로 내 모든 걸 다 해보고 내 모든 시간을 쏟아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연수까지 2주가 남았는데 힘이 나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가면 열심히 하겠죠? 뒤처지기 싫고 도태되기 싫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안 하면 잘릴 거니까. 근데 내가 왜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밥 먹기 위한 수단만으로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가 지금 취직을 하면 집에서 나가야 되고 정말 좋아하는 것 제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이 집이나 부모님과의 관계 같은 것도 소홀해질 텐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여기로 온 건데 근데 계속 해야 되는지 의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서없는 글이에요. 읽다가 그리고 들으시다가 힘 빠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좋아하는 걸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앞에 박양에게는 제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말하겠지만 이분은 또 나름대로 확신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조심히 제가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L군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가장 급한 건 이미 취업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일하면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일이 너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고 싶은 일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확연히 다른 좋아하지도 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은 평균 이하의 것에 잘하는 것을 두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일해보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섣부른 조언들을 주기에는 조금 안타깝지만 왜냐면 일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또 저의 멘토를 만나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선임 연구원으로 계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분리해서 하면 물론이고, 잘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물론, 그래요. 그, 잡스나, 또 음악가들, 서태지, 이런 사람들처럼 잘하는 게 좋아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업이고, 그것이 돈을 주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강연을 하죠. 강연을 한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없기 때문이에요.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분리하자. 네. 저는 글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라디오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또 글을 쓰려고 하면 글을 사실 돈이 없겠지만 그냥 쓰진 않으니까 리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돈이 또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올 때 결정적으로 제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딱 한마디였어요. 고등학교 선배가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되게 오래 10년간의 한 6년인가 5년 공부를 해서 메이저 기자로 탈바꿈을 하셨었는데,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되는 순간 스트레스다. 싫어지게 된다. 그럼 나는 갈 곳을 잃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지금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분리시켰고요. 엘곤이 힘이 안 난다면 그 직장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의욕이 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구태여 하기 싫은 일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작은 바람이고요. 의외로 제가 이게 참 사연이 하나 설명하는데 많네요. 벌써 40분이 다 돼가는데 40분 전에 제가 끊겠습니다. 네. 저는 12번째 곰스타 라디오를 녹음하고 있는 배어킴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앞에 엘군과 박양에게 여러분들과 같이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혼자만의 의견보단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한 분 더 하겠습니다. 또 사연이 오면은 2분가량 하고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받고 있으니까요. 필스베어 FELSBEAR@gmail.com과 인스타그램 BEAR 밑줄 KIM 밑줄로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깊게 이야기 딥톡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물러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